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2월 1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의 2020년 지난해죠. 작년에 연간 실적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자, 이 실적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고요. 자, 이걸 베이스로 해서 과연 올해에 네이버가 움직이는, 네이버가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어떤 기사가 모티브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이제 네이버가 발표한 공식적인 IR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방송을 꾸며봤고요. 자, 지난주에 네이버가 2020년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죠? 네. 뭐 이제는 뭐 별로 놀랍지도 않은 역대 최대라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네이버 2020년 연간 실적 내용을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실적 자료를 제가 직접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분석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와 연간 실적이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뭐 분기별 실적을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연간 실적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매출, 영업 수익이라고 써 있는데 전체 매출은 작년에 5.3조를 기록했고 그리고 서치 플랫폼에서는 2.8조, 커머스에서는 1조, 그리고 핀테크에서는 6,700억, 컨텐츠는 4,600억, 그리고 클라우드 B2B 영역이죠. 2,700억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전체적인 매출의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면 2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2배 정도의 매출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위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5가지 하위 영역들을 보면 실제로 서치 플랫폼 빼고는 평균적으로 거의 한 4, 50% 정도 수준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뭐 놀라운 성과를 보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네이버는 사실 검색 엔진이다, 뭐 검색 포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왔었는데 자 이제는 전체적인 뭐 사이즈에서도 그렇고 또 성장세에서도 그렇고 와 이제는 진짜 이 신사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치 플랫폼의 성장세가 다른 신사업들의 성장세의 평균을 깎아먹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다만 이제 영업 비용이 전년 대비 27.7% 성장을 했습니다. 즉 매출이 21.8% 성장할 때 비용이 27.7%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 성장에 머무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영업이익이 1조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의미를 둔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문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치 플랫폼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의미하는 사업인데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검색 광고는 이제 거의 그냥 정체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5.6%의 성장을 보인 셈입니다. 자, 검색은 실제로 전년 대비 4.7% 성장을 했고 디스플레이가 35%나 성장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 5.6%라는 성장세를 만든 건데 제가 보기에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SME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솔직히 제 느낌은 이제 좀 장기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검색 광고는 이제 어느 정도 클 만큼 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미 이제 네이버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신사업들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검색은 예측하다시피 이제 더 이상은 좀 성장하기 쉽지 않은 게다가 이제 카카오가 뭐 톡보드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로 이제 네이버를 또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색 광고에서 뭐 향후에 높은 성장세를 만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뭐 성과형 광고, 보장형 광고 이런 등등의 이 효과가 높은 효율성이 높은 광고들을 작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성과들이 이제 좀 실적으로 나온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여전히 챌린지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장 커지고 있는 그런 동영상 광고 시장을 계속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잡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챌린지가 되겠죠.
자, 커머스 분야입니다. 쇼핑, 중개 수수료, 멤버십 등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사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뭐 쇼핑, 중개 수수료, 멤버십 이렇게 좀 매출을 나눠 놓질 않았어요. 이게 아마 뭐 그만큼 좀 뭐 좀 그죠? 예,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어 그렇겠죠. 자, 어쨌거나 보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37.6% 쇼핑 커머스 분야 성장을 했는데 놀라운 건 이 중소사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나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76%. 그러니까 전체 커머스 분야의 37.6%라는 평균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그 성장세를 이룩을 한 것이죠. 그러니 뭐 아마 기존에 있었던 뭐 지식 쇼핑이라든지 뭐 멤버십에 의한 어떤 그런 성장세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는 SME들이 만들어내는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그만큼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얘기하면 네이버 쇼핑의 성장은 곧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인 것이고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은 곧 SME들,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들이죠. 중소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을 하고 네이버로 가둬둘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 재료 수수료라든지 뭐 쇼핑 라이브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현재 이제 41만 개를 달성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분야, 핀테크 분야인데요. 전년 대비 66.6%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고, 뭐 페이 서비스, 디지털 금융 등등인데 여기도 역시 하위 분야에 대한 매출을 나눠놓지 않았어요. 그만큼 좀 뭔가 그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그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하여튼 스마트 스토어 성장 그리고 외부 제휴처 추가가 되면서 페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68%. 그러니까 핀테크 전체적으로 성장세는 66.6%인데 페이의 성장세는 68%. 그러니까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거래액 자체가 7.8조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빠른 정산 서비스 출시해서 배송 완료 2일에 바로 정산을 해서 SME들 역시 지원하겠다. 이게 뭐냐면 SME들이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든 뭐든 이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면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보통은 뭐 보름, 뭐 많게는 한 달 막 이렇게 뒤늦게 정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는 이제 바로 그냥 정산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SME들을 계속해서 꼬시고 가둬두기 위한 뭐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위해서 뭐 이 완화하겠다. 대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SME들 위해서 핀테크 본격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핀테크 본격화도 뭐 본격화고 실제로는 거의 이제 커머스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핀테크는 거의 절대적으로다가 지금 커머스의 성장에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컨텐츠 분야, 웹툰, 뮤직, 뭐 V, 스노우 이런 등등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48.8% 성장을 했고요. 여기도 하위 매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글로벌 웹툰의 MAU가 7,200만을 찍으면서 이제 놀라움을 선사를 했고 연간의 글로벌 거래액이 무려 8,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큰 뉴스였죠. 와패드를 인수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글로벌리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뭐 1위로 자리를 매김하는 그런 이제 또 이벤트가 있었죠. 그 외에 YG, SM 뭐 이런 또 빅히트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YG, SM 뭐 빅히트 협력 이 부분은 제 느낌에는 사실은 V라이브를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위버스 빅히트 쪽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안에 실제로는 내용이 좀 뭐 약화되거나 뭔가 바뀌겠죠. 이 협력의 내용이 아마 좀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주로 V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협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클라우드 B2B 분야죠. 기업용 클라우드 웍스, 뭐 클로바 등등인데 여기도 역시 하위 매출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전년 대비 41.4% 성장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수요 확대에 따라서 클라우드의 매출은 무려 163%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나머지 웍스나 클로바는 뭐 그만큼 사실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겠죠. 뭐 국책 사업도 잘 땄고 뭐 국가의 원격 교육 인프라 수주하고 뭐 공공이나 교육 부분에서 뭐 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쉬운 건 어쨌든 웍스나 클로바이고, 뭐 웍스는 사실 일본에 광고를 하면서 뭐 유료 아이디 수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크게 프레젠스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영업 비용은 매출에 대비해서는 좀 크게 증가를 했고, 실제로 성장세를 쭉 보면 마케팅비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트너 비용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파트너 비용이 가장 높았고요. 그러나 이 마케팅비는 주로 이제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 멤버십과 또 웹툰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성장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의 어떻게 보면 지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 효과가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파트너 지급 비용도 역시 사업이 커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이 정도까지 자료를 좀 보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020년의 실적을 한번 쭉 제가 훑어드렸는데 이 분석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각 분야별로 이렇습니다. 일단 서치 플랫폼은 일단은 캐시카우로는 자리를 잡은 모양새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성장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과제, 장기적인 리스크, 말씀드렸죠. 검색은 이제 거의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과연 이제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커머스는 아주 확실하게 이제는 핵심 사업, 이제는 뭐 거의 네이버가 그냥 커머스 회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 SME들을 상당히 이제 모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국민 서비스, 우리가 네이버는 뭐 검색, 뭐 뉴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한 국민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는데, 자, 이제는 커머스 자체를 통해서도 또 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핀테크는 사실은 잘했지만 이제 더 잘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액 성장세는 75% 성장을 했죠. 근데 네이버 페이의 결제액의 성장세는 68%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수혜를 입는 사업인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했다면 사실은 75%라는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세 이상으로 뭔가를 만들어줬어야 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업계에서도 사실은 네이버 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자체가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숫자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커머스가 안겨주는 것 이상으로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컨텐츠 분야는 결국 이제 웹툰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와패드 인수 등등을 보고 또 브이라이브 매각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하여튼 앞으로도 웹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2B 분야 클라우드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늘 이 B2B 분야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 따면 갑자기 확 떴다가 또 프로젝트 비딩에서 떨어지면 갑자기 또 확 죽고 이런 그 플럭추에이션이 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늘 상존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고민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워딩으로 정리하진 않았지만 네이버가 참 재밌죠. 지금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플랫폼의 이 파워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검색에서 지식 쇼핑에서 출발해서 스마트 스토어까지 커머스 쪽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이 커머스에서 결제하는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또 핀테크로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넘버 3, 빅3에 해당되는 요 사업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똘똘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그에 비하면 컨텐츠나 B2B 분야는 말 그대로 신사업의 성향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하여튼 포트폴리오 구성만 잘 된다라고 하면 이 분야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렇죠? 자, 각 분야별로 2021년에 관전 포인트는 뭘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서치 플랫폼은요, 이 결국은 성장이라는 키워드죠. 성장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하위에 있는 고민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일단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광고 시장을 어떻게 탈환할 거냐. 지금 유튜브에 뭐 다 뺏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탈환할까라는 고민. 이거 아주 장기적인 고민이죠. 근데 이걸 하려면 결국 그냥 갑자기 동영상 광고를 네이버 뭐 페이지에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영상과 관련된 서비스들, 그죠? 뭐 네이버 TV라든지 뭐 브이로그라든지 또 쇼폼 비디오에 대한 뭐 트라이 이런 것들을 사실 네이버가 하겠다라고 작년에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여전히 아주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서치 플랫폼의 성장의 문제는 이 동영상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과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트래킹 기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옵션을 유저들에게 주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 광고가 굉장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유저가 하는 행동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폰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유저들의 행동을 추적함으로써 타겟팅 광고를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페북의 타겟팅 광고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죠. 애플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페북의 타겟팅 광고 물량이 시장에 다시 나올 텐데, 자, 과연 이거를 네이버가 다시 흡수할 수 있겠느냐. 예전에 제가 이 관련된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여전히 검색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그 물량을 네이버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유인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이고요. 혹은 반대로 자 그럼 뭐 페이스북과 협업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좀 큰 얘기긴 하지만 즉 이제 네이버에서 있었던 검색의 그런 키워드를 뭐 페이스북에 제공을 해서 이렇게 뭐 다시 페이스북이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여전히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유저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에 내가 제공할게요. 막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갈 길이 쉽진 않지만 어쨌거나 서치 플랫폼이 뭔가 성장을 만들려면 이런 식의 뭔가 좀 틀을 깨는 그런 어떤 큰 시도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런 그냥 완만하게 성장하는 수준에서 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커머스 분야. 이베이 매각이 일단 시장에 떠 있죠.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업계 변동이, 지각 변동이 한번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큰 화두죠, 지금은. 근데 과연 이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서도 1위를 고수할 수 있을까? 카카오와 또 쿠팡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 과연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할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베이 매각이나 라이브 커머스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그런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라면 당장의 멤버십에 대한 전쟁, 그죠? 멤버십에 대한 경쟁과 또 물류에서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 쿠팡과 과연 우리가 단판 승부를 지었을 때 네이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자,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작년 가을에 네이버가 CJ와 협업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뭐 물류 분야에 있어서 뭔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놀랄 만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물론 그 사이에 뭐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과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부의 규제도 생기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뭐 아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꼭 그런 이제 규제의 상황을 뭐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변화나 시도들을 할 만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이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과연 CJ와의 협업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핀테크, 비욘드 페이죠. 사실 뭐 지금 뭐 완전히 페이에 의존하고 있고, 페이는 절대적으로 또 커머스의 수혜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상의 말 그대로 원래 만들었던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취지, 뭐 자산 관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에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되겠죠. 결국 이건 어떻습니까? 미래에셋과 일종의 조인트 팀으로 만들어진 게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자, 미래에셋과의 협업. 이게 이제 결국은 관건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컨텐츠 분야죠. 왓패드. 왓패드를 인수했는데 PMI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네이버가 주체는 아니니까, 이제 위버스로 또 넘어갔잖아요. 브이라이브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왓패드는 PMI를 네이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위버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네이버에 있는 예를 들면 사업도 넘기지만, 뭐 직원도 넘기고 하는 부분들이 뭐 잘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위버스와 통합을 해서 별도로 만들어지는 법인이 이제는 49%가 네이버의 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PMI는 또 어떻게 협업을 할 거고, 그죠? 와패드의 PMI는 또 어떻게 만들지. 자,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획사들과의 협업. 자, 이걸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어떻게 또 만들 거냐. 제가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OSMU라고 써놨는데, 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정도? 로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기는 어려울 거고, 뭐 그렇게 해갖고는 와패드 인수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겠죠. 6천억이나 주고 와패드를 인수할 거면 그냥 IP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와패드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으로서 성장시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를 통해서 확보된 IP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멀티유스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사업화할 것이냐. 단순히 영상 만드는 게 아니라 뭐 MD로 확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캐릭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사업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챌린지가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B2B 분야, 웍스. 결국 이제 웍스가 국내 시장에서 좀 성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라인웍스라는 이름을 달았던 만큼 뭐 일본에서 주로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과연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최근에 보면 카카오가 그죠? 업무용 메신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조직이 아예 생겨서 B2B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제 네이버는 여기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이고, 그 다음에 클로바, 뭐 AI 뭐 잘 만든 거 좋은데 이걸 어떻게 돈 벌 거냐, 그죠? 특히 이걸 하려면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스피커 회사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TV, 뭐 냉장고 등등 뭐 여러 가지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말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델로 할 건지, 누구랑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민이 되겠죠. 자, 눈치채셨죠? 제가 색깔도 노랗게 칠해놨으니까, 자, 아마 네이버한테는요, 올해가 협업의 승부를 거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아주 공격적으로 협업 모델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제 그게 올해 본격적으로 뭔가 결실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내 사업만큼이나 굉장히 큰 덩어리의 협업이 또 있죠. 바로 일본에서 야후와의 합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순항을 하고 있는데, 야후와 라인이 이제 합병을 하고 5대5의 그런 법인이 생기죠. G홀딩스라는 법인이 생기고, 거기를 실제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텐데, 자, 과연 이런 협업은 또 잘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협업이라는 게 특히 50대 50 법인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네이버가 잘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챌린지가 될 겁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브이라이브를 외곽해서 위버스에 통합하는 이런 작업이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팬덤 플랫폼이 탄생을 할 텐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적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네이버가 이제 올해는 빅테크 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협업 모델, 어떻게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뭐 이미 네이버가 가진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이 아니면 과감하게 오픈해서 협업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의 과제를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주 궁금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결국 올해의 키워드는 협업이다. 관전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죠.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가 괜히 그냥 스스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수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제를 하여튼 잘 해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IT에 아마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태계를 또 형성시킬 거고요. 사실 네이버가 그동안은 뭐 약간 나잘라쏘의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한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작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해지네요. 그쵸? 자, 멋있게 그냥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협력 선언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협력 선언 많잖아요. 그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올해 진짜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배달앱의 연간 결제 규모가 12.2조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75%나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YG앱, YG 리테일이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보면 제가 일부러 요거 써놨습니다. 한국인 만 20세 이상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게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죠.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12.2조 원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 20세 이상이고 그러니까 10대가 쓰는 것도 꽤 있을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배민과 요기요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뭐 배달통이나 쿠팡이츠는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도 좀 더 높을 거예요. 한 12.2조 원이나 뭐 한 13조, 14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이 됐고 성장세도 굉장히 높다. 재밌는 팩트여서 제가 일부러 올려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가난한 집 아이들이 유튜브 더 오래 본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벌써 87.8% 거의 90%에 가깝고 이 나머지 10%는 뭘까 이런 궁금함이 들 정도로 그죠? 그렇게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등 주요 국가에서 보면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이 길다. 그런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유튜브를 더 오래 본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죠?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 아이들을 집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케어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만큼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 미디어는 이제는 유튜브의 세상이 됐고 이렇게 되니 아이들이 아마 유튜브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건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차별의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좋아요와 댓글, 또 주변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